우리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도 아직 안 했군요. TV죠. 자, TV도 똑같이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버튼이네요. 이게 버튼인데 이거 중심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나누기 4개. 그러면 조금씩 위치가 틀려요. 캐드 파일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아이고, 이런. 안 되겠구나. 자, 좀 감춰야 되겠군요. 천장 감추고, 창문도 감추고, 벽체도 감추고.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방향으로 10mm 이동. 그 다음 보시면 10mm 이동할 필요는 없네요. 얘는 여기 47mm, 네, 50mm네요. 푸시 앤 풀 50mm. 네, 이렇게 다 50mm씩 다 빼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제일 안쪽 면이죠. 얘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겠죠. 화살표를 눌러 볼까요?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밀면 뒤로도 들어갑니다. 한 5mm만 뒤로 밀어 넣으면 금방 이렇게 입체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들을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5mm만 그럼 이렇게 살짝 들어간 형태의 버튼이 완성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룹 만들어 놓으시죠. 자,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요. 자, 라인. 여기다가 선을 요만큼 긋고요. 다시 테이프로 절반만요. 여기까지네요. 다시 지우고 렉탱글. 그 다음 아크. 그 다음 반대로 여기 지우고 다시 렉탱글. 반만 있으면 돼요. 반만. 이렇게 반만. 자, 서클 이 아래다가 하나 그리고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여기 스탠드 다리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스탠드 다리 만들어 보시죠. 미드 포인트에서 길게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클을 이용하든지 아크를 이용하든지. 자, 아크 중심. 그 다음 시작 끝. 한 번 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아크 중심 시작 끝. 나머지 지우고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서클. 자, 다시 이 위에다 원을 하나 그리고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요렇게 기둥과 등 가시죠. 이렇게 따로 만들어졌고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동. 가운데에서 자,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면 이 부분에 등 스탠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스탠드를 하나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다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가 들어갈 자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다리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푸시 앤 풀. 여기까지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나머진 복사. 그러면 다리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모난 사각형, 큰 사각형이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푸시 앤 풀. 자, 여기서 옆에서 높이를 지정해 주면 높이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 테이블 바로 아래, 얘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동 툴로 움직일 건데 화살표를 이용해서 쭉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리의 두께가 얼마나 봤더니 30mm랍니다. 푸시 앤 풀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자, 이동하기 10mm.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늘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게 어딨냐면 이제 이쪽에서 그려야 되겠죠? 자, 렉탱글, 트리플 클릭, 푸시 앤 풀 1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10mm 이동. 자, 복사. 그러면 기본 모습 만들어졌네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 트리플 클릭.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번엔 많이 도출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푸시 앤 풀로 이만큼 내보내시고 다시 사각형으로 선 그리고 푸시 앤 풀로 내보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테이블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지껏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어려운 게 들어가요. 소파를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근데 소파는 모델링을 잘해야 예뻐요. 소파를 모델링 할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렉탱글. 자,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네, 렉탱글. 아니, 라인을 그냥 갈까요? 자,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됩니다. 자,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선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굳이 곡선으로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눠 보시죠. 이런 모습이 되도록,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한번 나눠 보시죠. 자, 푸시앤풀로 한번 올라가는데 한 30에서 50mm만 먼저 올려주면 됩니다. 30mm 이렇게요. 왜 30mm냐면 발통이요. 발통이 들어갈 자리. 자, 그 다음에는 여길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기본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 아래쪽은 지우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발통이 들어갈 자리라 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저 같으면 굳이 여기로 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만 냅둬도 충분히 쇼파다운 모습이 보이죠? 105mm 푸시앤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만 놔둬도 그냥 바로 쇼파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보시죠. 이런 모습이죠. 자, 그룹 해놓고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발통이 들어가겠죠. 반지름 50, 여기 50 너무 크네요. 반지름 25. 그 다음 푸시앤풀. 그런 발통 만들어지겠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나머지 복사하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해서 적당히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방향이니까 여기 하나, 다시 한번 여기 하나. 그러면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발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발통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발통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을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까지 미드 포인트까지 그려주시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소파 높이 쿠션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복사. 그러면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얘만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별로 안 이쁘네요. 디자인상. 네, 이 디자인이 훨씬 이쁘네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상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파 하나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일단 복사를 해보죠. 이걸 복사를 해서 제가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90도 이동하기. 대략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트리플 클릭, 푸시앤풀. 네,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예. 늘리기 좀 쉽게 되네요. 얘는 복사. 네, 조금 차이가 나네요. 푸시앤풀. 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자, 이동하기. 적당히.
어차피 안 보이는 거라 적당히 놓으면 되겠네요. 자, 다 됐네요. 자,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간단하게 재질을 좀 넣어 볼까요? 재질 넣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기 매티리얼에서 넣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임포트에서 입력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 다 공부했을 겁니다. 매핑 소스, 무늬목 JPG, 나무 아니면 바닥 있으면 좋은데, 대리석, 목재, 몰딩, 목재 필름. 아, 여기 있네요. 마루.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이동해 놓으면 자, 어떤가요? 바닥 질감 들어간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재질을 입혀 보세요. 바닥, 천장, 벽, 가구 이런 데다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재질을 입혀봅니다. 자, 입혀보시죠. 여기 둥근 당구공 모양이 있죠. 이 당구공이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자, 눌러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이 재질입니다. 두 번째 아이콘이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 아이콘 있죠. 얘가 렌더예요. 우리가 써야 될 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재질, 라이트, 그 다음에 에셋 에디터, 렌더. 이해되시나요? 얘가 렌더 셋업, 그 다음에 렌더. 총 4개가 되겠네요. 자, 재질을 눌러보면 자,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재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재질들은 제가 전에 재질 드린 적 있죠.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폴더 누르면 추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3번까지 넣었으니까 14번 네,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14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불러오시면 돼요.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요. 질감을 찾아요. 쭉 어떤 게 좋을까요? 연한 색의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는 반사 재질이 들어있는 게 좋은데, 네. 이걸 드래그해서 드랍, 이렇게 여기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하면 여기서 선택이 돼요.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 선택하면 여기서 선택이 됩니다. 클릭하고 주면 어떤가요?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V-ray 재질입니다. 이렇게 V-ray 재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재질 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V-ray 매티리얼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사용하는 방법만 익혀두세요.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불러들여서 지정하는 방법.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사각형 요 판 보이시죠? 렉탱글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사각형 조명입니다. 얘를 어디다 두냐면 창문에다가 이렇게 창문에다 이렇게 그리시는데 조명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조명은 이쪽이에요. 얘를 뒤집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자, 로테이트 1.0도 180도. 그러면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하나 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창문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로테이트 1.0도 180도. 다시 하나 더. 여기다가 1.0도 아니 1. 그 다음 선택하고 로테이트 1.0도 180도. 자, 이렇게요. 자, 조명을 만들어 보시죠. 사람마다 조명을 세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백인백색입니다. 지금 제가 넣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경험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면 자, 여기 조명, 여기 렉탱글 라이트가 3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3개 만들었으니까 여기 3개 나오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인텐서티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조명의 밝기예요. 조명이 얼마만큼 밝냐 어두우냐인데 이 값은 안 바꿔요. 바꾸지 마세요. 바꿀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내려가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항목에 보면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셔야 돼요. 인비저블이라는 항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렌더링을 이렇게 보고 제가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인비저블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아버린 상태입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합니다.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조명 보이시죠? 이 조명을 감추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렌더링 보이나요? 렌더링 되는 거? 이게 막아서 그래요. 막아서 안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잠깐 멈추고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보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이렇게 모양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비저블 시키라고요. 인비저블이 무슨 뜻이냐면 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그 투명인간 혹시 아시죠? 투명인간을 영어로 바꾸면 인비저블 맨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인비저블 시키는 거예요. 투명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하고 항목을 인비저블 항목을 체크해 놓으면 다시 렌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인비저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쪽의 내용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조명을 설치하고 인비저블까지 체크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섀도우로 한번 가볼까요? 섀도우 여기 있네요. 자, 요거 날짜 바꾸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어디로 가냐면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그 다음 set 매뉴얼 로케이션. 그러면 여기 지오 로케이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오 로케이션에 여기가 동경 132, 북위 37.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끄고, 그 다음 1시 30분인데 자, 7월 8월 요 정도. 그래야 대낮이 되겠죠. 훨씬 더 밝은 씬이 될 겁니다. 자, 렌더링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세팅이요. 이제부터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써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 CPU하고 GPU 들어보셨나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죠. 그래픽 카드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RTX가 바로 GPU로 렌더링하는 겁니다. 여기 점점점 3개 있죠? 얘를 누르면, 얘를 체크하면 그래픽 카드의 GPU로 렌더링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CPU를 선택하면 CPU로 렌더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CPU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중간에 CUDA가 있죠. 얘는 뭘까요? 모르겠나요? 네, 둘 다 CPU와 GPU 둘 다 활용해서 렌더링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다 CPU 써요. 사실은 CUDA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안 나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GPU를 체크하면 어떤 항목이 하나가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CPU를 써요. 그럼 그 항목이 뭐냐면,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중간에 가면은, 쭉 중간에 가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찾으셨나요? 이 중간에 이제 여기 가면 조절자 아이콘 있죠. 얘를 눌러보세요. 얘를 누르시면 요 맨 아래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얘가 안 나와요. GPU로 하면 얘가 감춰져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뭐냐면 모서리 부분의 그림자, 모서리의 그림자예요. 제가 지금 저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놨죠. 자, 그러면 요런 부분 보이시나요? 모서리에 그림자 들어가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렌더링을 다시 하죠. 렌더링. 모서리가 그림자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아니, 모서리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켜놓는 겁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그러면 모서리가 분명하게 살아나요. 지금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윤곽이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 프로그레시브 있죠. 얘는 끄셔야 됩니다. 이 항목은 끕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 데이터 쭉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핑 정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명 계산하고, 조도 계산하고, 그 다음 GI 값 계산하고, 이걸 순차적으로 쭉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짠! 그리고 나타나요. 프로그레시브가 순차 렌더라고 합니다. 얘를 끄면 처음에 모델 데이터를 렌더링을 해요. 모델 데이터 렌더링하고, 기본 매핑하고, 기본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도만 영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짝짝짝짝 계산을 해나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켓 렌더라고 합니다. 맨 위로,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여기 버켓 사이즈라고 보이시죠? 요 32픽셀짜리. 네, 요 영역만큼씩 계산을 해서 완성을 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요거 끄고 다시 렌더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쭉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네모난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요 버켓, 요걸 버켓이라고 해요. 그리고 버켓 개수가 CPU 개수입니다. 지금 제 컴퓨터는 CPU가 8개짜리예요. 옥타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CPU 4개짜리예요. 쿼드코어예요. 그럼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좋으냐, 버켓 렌더가 좋으냐, 좋고 나쁨에 따지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속도요.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속도가 조금 느려요. 버켓 렌더가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고 버켓 렌더로 작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퀄리티는 나와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미디움 값으로 놓고 작업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납품할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겁니다. 종이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 플러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디움으로 1분 렌더링 해서 1분이에요. 하이 플러스는 5분에서 10분 걸려요. 렌더링 품질을 올리는 겁니다. 로우로 놓으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렌더링이 끝나요. 보통은 미디움 놓고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값 수정하는 건 나중에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디노이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켜주시면 돼요. 노이저는 노이즈죠. 잡티예요, 티. 근데 디노이저 그러면 잡티 제거란 뜻이 됩니다. 잡티가 언제 생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노이즈예요. 조명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광원이 부족하면 노이즈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이걸 지워주는 게 디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디노이저를 켜놓으면 깨끗한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렌더링을 해보자고. 여기만 렌더링을 할 겁니다. 이 부분만. 자, 렌더. 지금은 디노이저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자, 깨끗하죠? 이번에 디노이즈를 끄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중에 티가 생겨요. 지글지글해요. 요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디노이저를 통해서 이것들을 없애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품질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EV 값. 그 밑으로 카메라 내려가시면 EV 값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찍을 때 EV 값 나와요.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면 EV 값 나와요. 그 EV 값입니다. 근데 이걸로 안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쭉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로 조절합니다. 카메라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 카메라입니다. 자, 쓰실 줄 아시나요? 수동 카메라? 이제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아이고. 저도 원래 카메라 못 다뤘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3D Max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구도 잡는 법이라든지 카메라 쓰는 방법을 그걸로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걸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필름 센시티비티, 필름 감도라고 합니다. 그 옛날 수동 카메라 보면 필름 들어가죠? 네, 그 필름에는 감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사 100, 아사 200, 아사 400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필름에는 감각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감각 물질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아사 10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 입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감각 물질 100개가 반응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400이에요. 그러면 빛 입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400개가 반응해요. 어느 게 더 예민한 거죠? 400개가 더 예민한 거죠. 근데 얘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렌더링을 해보면 알아요. 자, 지금 이 정도 밝기예요. 제가 얘를 300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렌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훨씬 더 많이 밝아졌죠?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 상에서는 이 정도인데 제 모니터 상에서는 훨씬 더 밝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어퍼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퍼처하고 F넘버라고 나오죠. 이거 뭐냐면 조리개 값입니다. 얘가 조리개라는 거예요. 그 카메라 앞쪽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퍼처 값이 작으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8이면은 조리개를 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이 어퍼처 값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이 어퍼처는 숫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1하고 1.2 요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1이면 조리개 다 개방한 겁니다. 그 다음 배로 넘어가요. 2, 2.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대략 4.8인가요? 네, 5. 그 다음에 10, 아니다, 8, 10, 그 다음에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아니다,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가요. 이렇게 조리개 값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이 가장 그러니까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고 32부터 뭐 64 이렇게 넘어가겠죠. 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를 닫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내가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조리개가 이렇게 열려요. 그랬다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조리개가 8이에요. 8일 때 이 정도 밝기입니다. 얘보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무식하게 4로 주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절반 정도를 더 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밝게 나옵니다.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노출이 과하면 필름이 타요. 타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이거 필름이 탄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아까 8이었으니까 이번에 32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조리개를 덜 여니까 어둡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적정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셔터 스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필름이 있으면 이 필름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 닫혀요. 열렸다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분의 1초입니다. 지금 여기 30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300분의 1초 동안 셔터가 열리고 닫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100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찰나적으로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빛이 적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둡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1000분의 1초. 근데 1000분의 1초로 찍으려면 생각해 보시죠. 1000분의 1초 빛이 찰나적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 바꿔요? 조리개를 열어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빛이 충분히 들어오겠죠. 그럼 1000분의 1초는 언제 쓸까요? 그렇죠. 역동적인 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달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근데 1000분의 1초로 해놓고 분수를 찍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분수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물방울 다 보여요. 왜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분수 이렇게 보면 분수에 막 물방울이 보이잖아요. 이거 저기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라서 그래요. 대신에 이제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되겠죠. 자, 거꾸로 얘를 여기는 n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1초로 바꿔보죠. 그러면 100분의 1초는 찰나적,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도저히 이 값을 못 맞추겠다. 이 값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오토 보이시나요? 네, 오토요. 자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전자가 두 개가 있죠.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는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끊임없이 렌더링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전자에 화살표 있는 렌더를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렌더요. 얘를 쓰셔야 됩니다. 주전자는 인류 최초 모델링이 바로 이 주전자 티팟입니다. 티팟 차 따르는 주전자 있죠? 그게 인류 최초의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이 주전자 그림은 렌더링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렌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없는 주전자를 쓰셔야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되겠고, 또 하나만 더 보자고요. 자, 렌더 아웃풋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위드 하이트 있죠. 이게 이미지 최종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저는 1024를 쓸 겁니다. 전 조금 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렌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좀 크게 들어와요. 지금 보시는 건 자동입니다. 오토예요. 네, 여기 EV 값을 오토로 놓고 찍었을 때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재질 주고 조명 줬죠? 그 다음에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여기 보시면 쇼컷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단축키예요. 명령어 찾아서 여기 보시면 assign H 적용되어 있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마우스 클릭해 놓고 단축키를 누르면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 단축키입니다. 요 리셋 올 누르시면 초기화됩니다. 자, 가급적이면 학원에 있는 건 단축키 바꾸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 단축키가 바뀌면 헷갈려들 하니까.